여기는 국세청입니다. 고객님 계좌에서 매우 수상한 출금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증시, 그 사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돈은 제가 평생 몰아온 저축입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인출한 건데 그걸 어떻게 수상한 거래라고 합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최근에 은행에 큰 금액을 입금한 분 계신가요? 500만 원,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혀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이미 국세청의 감시 레이더에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20년 동안 세무 업무를 해온 박진수 세무사입니다. 그중 10년은 국세청 조사관으로, 나머지 10년은 실무 세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 결코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문제니까요. 얼마 전 60대 한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거의 울먹이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세무사님, 저는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죠? 이분이 겪은 상황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이 남겨준 7천만 원을 정기예금에 넣으러 은행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입금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해당 금액의 출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날 이후로 이분은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넘기셨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세금을 더 내야 하나? 벌금이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에 하루하루 불안해 하셨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일이 결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 특히 현금을 직접 관리하는 세대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국세청이 이미 매우 정교한 자동 감시 시스템을 갖춰 놓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은행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금액을 입금하면 보고가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 출처를 추적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감시는 훨씬 더 촘촘하고 정밀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이 미리 알고 준비만 하면 단 하나도 무서울 게 없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에서 전화가 와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 애초에 이런 상황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바로 그 부분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게 하나 있어요. 큰 금액만 감시하겠지 절대 아닙니다. 금액이 작아도 패턴이 이상하면, 반복성이 있으면, 명의가 바뀌면 금액과 관계없이 STR 의심거래보고로 바로 잡힙니다. 현금 사용 비중이 너무 높아도 의심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인공지능이 여러분의 거래 패턴을 자동 분석하기 때문에 이제는 숨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특히 ATM을 이용해 나눠서 입금하는 방식,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며 쪼개서 입금하는 방식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00만 원씩 3번 나눠서 넣는다고 해도 시스템은 하루 총액 900만 원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행동이 의심을 부르는지, 어떤 사전 준비를 해야 안전한지,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그리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안전한 금융습관, 이 4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억울하게 떨거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도록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실전적인 내용만 담았습니다. 자, 그럼 은행에 돈을 입금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제도가 2가지 있습니다. 바로 CTR 고액 현금 거래 보고와 STR 의심 거래 보고입니다. CTR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하루 동안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은행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든 ATM에서든 1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순간 은행 직원이 묻지 않아도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보고를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STR입니다.
STR은 금액과 무관하게 은행이 이 거래는 조금 이상하다라고 판단하면 바로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TM에서 며칠 동안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입금하는 패턴도 인공지능이 즉시 감지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넣으면 신고될까봐 나눠서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행동이 가장 위험한 패턴에 속합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이전 거래 패턴부터 직업 평균 소득 평소, 입출금 규모까지 전부 분석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월급 200만 원씩 들어오는 계좌에 갑자기 1000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위험 신호가 뜹니다. 또 평소 조용하던 계좌에서 며칠 동안 반복적으로 고액이 입금되면 시스템은 평소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동 분석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 은행 간 정보도 완전히 공유됩니다. A은행에서 300만 원, B은행에서 400만 원, 친행에서 300만 원. 이렇게 쪼개서 넣어도 결국 하루 총액 1000만 원으로 합산되어 보고됩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피해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 분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녀명의 통장에 돈을 꾸준히 넣는 행동이 바로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을 넣는다. 이건 일상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 증여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건 매달 동일한 패턴의 금전 이전, 증여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정은영 씨 사례가 그 대표적 예죠. 생활비 지원이라는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세청 기준에서는 반복적 정기적 금전 이전, 증여입니다. 그래서 결국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로 평생 현금 장사를 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도 없이 오로지 현금만 받는 식당이나 가게. 이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꺼번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입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대로 된 장부 매출, 증빙,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이 없다면 국세청 조사에서 이 돈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정당하게 번 돈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직접 이를 설명하고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나쁜 의도가 없다. 그냥 편해서 그렇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의도를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증명 가능성을 보는 기관입니다. 서류가 없으면 의심을 받고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 번째 사례의 오윤자 씨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은 것뿐이었지만 차용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대출이었는지 증여는 아니었는지를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몇 달 동안 출처 소명에 고생했고 증빙 부족으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느냐?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동 유도까지 그리고 올바르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고 그 실수 한 번으로 불필요한 세금 가산세 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 당황해서 얼떨결에 거짓말하는 행동입니다. 국세청 직원이 이 돈 어디서 온 겁니까? 라고 물으면 순간적으로 겁이 나서 그냥 있던 돈이에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은 바로 의심을 더 키웁니다. 모른다면 모른다 다만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차분히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두 번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그럼 제가 잘못했나 보네요. 세금 낼게요 라고 곧바로 답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인지 혹시 비과세 사유가 있는지
필요한 증빙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전문가 없이 혼자 해결하려는 행동입니다. 국세청 조사 소명 과정은 일반인이 대응하기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법적 용어, 세법 규정, 증빙 기준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작은 답변 하나가 불리한 방향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 답해서 손해보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번째, 필요 이상의 자료를 제출하는 행동입니다. 국세청이 I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B, C, D까지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세청은 더 많은 부분을 들여다보게 되고 불필요한 조사 범위가 넓어지게 됩니다. 요청한 자료만 정확하게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서둘러 세금을 납부하는 행동입니다. 일부는 귀찮으니까 그냥 내고 끝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이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신고만 하면 되는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절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여섯 번째, 전화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행동입니다. 세무 문제는 반드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구두로 말한 내용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로 바뀌기 쉽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요청하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 번째,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를 의심하느냐라고 화를 내는 순간 대화는 더 어려워지고 담당자는 더욱 보수적으로 대응합니다. 감정은 상황을 개선시키지 않습니다. 차분하고 단정한 태도가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이런 실수들은 실제 사례에서도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오윤자 씨 사례에서 누가 갚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받은 돈이다 라고 얼버무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당황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한 문장이 증여 의심으로 번졌고 결국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대응은 무엇일까요? 첫째,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기입니다. 국세청이 왜 연락했는지, 어떤 정보를 확인하려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둘째, 시간을 요청하기입니다. 자료를 확인해야 하니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문장 하나가 여러분을 실수에서 보호해 줍니다. 셋째, 전문가와 상담하기입니다. 간단한 문이라도 세무사와 이야기하면 훨씬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20년 동안 경험하면서 정리한 문제 예방을 위한 5가지 금융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큰 금액을 입금하기 전 국세상담센터 156번에 먼저 문의하기. 중요한 금융 거래는 세법 사전 답변 제도로 미리 확인하기. 고액 입금 시 은행 직원에게 출처를 정확히 설명해 두기. 모든 큰 거래는 날짜, 금액, 이유를 기록한 거래 일지 작성. 가능한 현금보다 계좌이체 사용, 아이체 메모에, 목적 기자에. 모든 지출은 반드시 현금 영수증 챙기기. 6개월마다 거래 내역 점검 및 증빙 정리.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습관들만 지키면 국세청 전화가 와도 당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기록을 남기고 미리 대비하면 어떤 상황도 스스로 지킬 수 있습니다.